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질의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질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한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형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도대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 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탄핵 심판 자체가 국민의 뜻과 법치국가 원리가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탄핵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심사 기준을 사용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함과 공정한 잣대, 동일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배숙 의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무처장님.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도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데. 근데 이런 인식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여기가 헌법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처장님께서 한번 헌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 의미는 저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예. 기능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권력은 뭡니까? 헌법 제정 권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 헌법 개정 권력. 이거는 법학도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입법이 사법보다 우월하다고 제정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입법, 행정, 사법 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어느 누가 상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입법은 선출이 되지만 사법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 선출하지 않느냐? 선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거는 전문성,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 만약에 법원이 그럼 똑같이 선출해 보십시오. 이 재판이 되겠습니까? 네. 공정성이, 전문성도 그렇고 공정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어진 것이 PT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을 찾아가고 사건 재판 관계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소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오늘 지금 왔습니다만 집무실도 보자 뭐 법정을 보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 그래도 최소한도 존중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나 왜 대법원을 갑니까? 그거는 서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현장건 좀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법원 4심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심제,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 PT 띄워주세요. 다시. 자, 보세요. 지금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선수 전 대법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 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업무가 많습니까? 다음 PT 띄워줘 보세요. 지금 5년간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보세요. 지금 2020년도에는 500 몇 건이었다가 2024년 700 몇 건이에요. 다시 또 다음 PT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미제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그리고 이 사심제도라 하는 것은 말이 뭐 이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건수가 한 4만 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30% 한다고 치면 그럼 40건을 지금 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소화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확정이 늦어져요. 그러면 이게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 우리나라 헌법을 보십시오.
헌법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같은 사법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관련된 국가들에서도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재판 소원이 도입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국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국감은 현장 국감은 어디까지나 미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된 결론에 따른 바였고 그것을 민주당의 법원 소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 국감장에서 이 피감기관의 의제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과 함께 대법원 청사 안에서 전심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시위와 더불어서 미리 대법정과 소법정까지 대법관 증언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내자가 법원 행정처장이었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법관 증언에 따라서 법정 규모나 또 이 개별 대법관님들의 방실 규모나 소요 평수 이런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보안시설에 대한 사진을 관계기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올리고 조롱하고 폄훼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자,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촉박한 시간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초놈을 아껴 씁시다. 다 소중한 국민 혈세를 받는 누구나 없이 공직자들이십니다. 이곳 국감기관, 네. 1분 1초를 아껴 쓰면서 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시계 시작되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차장님. 네. 헌법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도서관의 이용객이 지금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도서관 관련 규정이 부재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법원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 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대다수의 중요 도서관은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대외 협력 업무 등 사실상 헌재 도서관을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국감에 오기 전에 오전에 그동안 준비했던 헌재 도서관 근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재 입장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많은 역할과 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취약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안을 발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안 발의와 별도로 헌재는 12.3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1호 당은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헌재를 찾는 많은 서울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적인 주요 현재 관련 자료와 정보를 한때 모아서 좀 제공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안을 좀 검토를 해서 네. 그 계획을 우리 의원실과 좀 의논해 주시면 또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재판 소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소원이 논의가 된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 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것이 단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의 얘기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강화와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행 헌법 소원의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는 사실상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신장시키고 또 헌재의 이런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 소원이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뭐 권한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사건에 관한 이 뭐 헌재 소원을 하기 위한 그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은 그동안 학계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가 이어왔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사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그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 도입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여부는 이제는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정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재판 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 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건의한 대로 재판 소원을 인정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 학계를 비롯해서 실무계에서도 주장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의 정신이 투영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더 기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헌법 이론이고 또한 주류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 소원 도입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진우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네. 그 헌정사상 가장 큰 규모의 헌법소원 사건이 뭡니까? 큰 규모라고 하시면 그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게임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규정한 게임법 네. 제32조 제2항 3호에 대한 위헌 소송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무려 21만 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봤고 저는 그 주장이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심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네. 전원 예. 합의체는 회부가 됐는데 심리가 너무 늦어요. 왜 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작년 국감에서 이 게임물의 사전 검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네. 모처럼 민주당의 그 박지원 의원님과 정청래 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딱 그 자리에서 전임 사무처장께서 신속히 결정하고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쟁점은 간단합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은 전부 K컬처의 일환이고 사전 검열이 다 폐지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검열로서 막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게임물에 대해서만 유독 아직 사전 검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법 조문도 간단합니다.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사전에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15세 이상 가로 그 게임이 잘 팔리고 있는 게임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막혀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게임이 더 이상 무슨 질병이나 중독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고 산업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그 표현 자체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사실상 80년대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예, 게임 산업은 2030년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제도가 어떻게 보면 80년대 규제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신 문제지만 위헌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결정을 좀 촉구하고요. 그 게임 산업 관련된 매출액하고 점유율 정도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네, 말씀드리기 대략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대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잘 모르시겠죠? 네. 뭐 당연하죠. 헌재 사무처장이시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헌재가 이 헌재 판결이 미치는 산업적 영향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사건의 우선순위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게임 산업은요. 23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점유율 전체 4위예요. 지금 헌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월급, 제 세비도 포함해서요. 게임 산업에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일단 창의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편의도 편이지만 어떤 게임물을 만드는 사람이 벌써 이게 통과될 거냐 말 거냐를 사전에 해서 몇백억 투자해서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전 검열에 의해서 아예 게임물을 팔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게임물을 만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게임들은 또 사후에 통제하고 처벌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과 국민의 평가에 맡겨둬야지 사전 검열은 저는 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헌재에서 신속 사건 또 적시 사건을 처리할 때 지금 너무 늦어요. 이게 지금 작년 국감에 얘기해서 똑같이 지금 공감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마치 몇 달 뒤면 결론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헌재 사건 많이 알고 있는 거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인력 부족한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먹거리나 이렇게 세계 게임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이런 급박한 상황, 또 중국에서 한국 게임 시장을 거의 따라잡은 걸 넘어서서 추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을 사무처장님 정도 되시면은 행정을 총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저는 국익에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네, 재판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또 그런 사건일수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시간 내에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접수된 사건 전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한 5만 건 될 겁니다. 예, 제가 통계를 예,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 1년 동안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4, 5만 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1년 동안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 그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해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내 사건을 다시 봐달라 하는 재판 소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많은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37년 동안 해온 사건이 거의 1년에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헌법재판관은 지금 헌법상에 9명으로 돼 있으니까 늘리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은 재판연구관들을 한참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못하면 사건은 또 적체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재판 소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건이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거래관계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사나 행정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몇 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린다, 또 재판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래관계가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 절차에서는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뭐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확립 이런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나가서 만약에 변호사를 한다. 그래서 1년에 4만 건 정도 이 재판소원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재판연구관들이 인원도 늘리고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향도 선점하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는요, 대법관 출신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만큼이나 계속해서 이 재판소원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에 대한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헌법재판관님들 의견 일일이 다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소원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실 때 누가 최종적으로 그걸 결재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부분은 2013년도와 2017년도에 최근에 것만 말씀해 보시죠. 최근에 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 내신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의견서는 소장님 결재 이후에 재판부에 모두 평의를 회람을 시켜서 그 회람된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법관 출신 헌법 재판관들도 다 찬성을 하시던가요? 네, 회람을 해서 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 희한하네요. 대법관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다들 안 된다고 하시더니 헌법재판소로 오시면은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포섭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지금 재판소원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재판소원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사건 수에 대비하면 0.01%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지만 예. 0.01%면요. 10,000건에 한 건입니다. 네네. 9,999건이 원래 대법원의 결정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확률이라도 붙잡고 또 재판소원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재판 비용, 재판소원까지 기간, 그런 것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입니까,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입장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뜬구름 잡는 말씀으로 재판소원 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굉장한 피해가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통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통계 부분에 있어서 전체 사건 접수에 대비하면 0.01%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본안 판단이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40%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사건이라고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균택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헌재가 오랜 세월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그 내란 수교에 대한 파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처장님,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때 변론 종결 후 선고 시기까지 며칠 걸린 것 알고 계십니까? 38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예상했고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이 날짜에 비하면은 한 3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나눠서 굉장히 그 시끄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 극우 세력들, 태극기 모독 부대들마저도 바로 주말 그 다음 날도 시위를 안 할 정도로 급속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었는데 헌재가 도대체 뭘 고민하느라고 국민의 기대보다 3주 가까운 그 지연을 했었는지 이거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당시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모릅니다만 나중에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나 알기 쉽게 쓰여져서 그 문장을 다듬고 또 재판관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3주 동안 그 극우 세력들한테 헛된 망상을 갖게 만들고 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추위에 떨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도 헌재 앞에서 무박 4일간 1인 시위를 하느라고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졌는데 왜 굳이 문장 잘 다듬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그 혼선을 줬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인 검토,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이나 저 재판관님들께 그런 지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전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헌법 그 재판연구관들 정년이 60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관들이나 교수들은 65세인데 헌법연구관들만 꼭 굳이 60세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한번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고 그게 또 헌법연구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헌법 재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저 헌법재판연구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헌재법을 보니까 그 인력이 총 4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의 직급이 1급이십니까? 네, 저는 연구관으로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교수님들 모실 때는 1급 일반직으로 1급으로요. 예, 모셔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또는 사법정책연구원 이분들이 다 차관급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재의 위상이나 역할, 중요성을 생각하면 저는 차관급으로 좀 격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동료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 한번 드려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요새 법원이 대통령을 물론 대법원장님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 법원을 옹호하는 데 힘을 씁니다. 반면에 헌재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에 업무의 방향을 맞출까, 이 시각이 정말 대비돼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판소원 제도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은데도, 다만 이게 사심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또 하나, 헌재의 인력으로 재판관 9분의 인력으로 그 많은 사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론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주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 신중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뭔가 사심제로 흐르지 않고 확정 시기를 너무 늦어지지 않게 만들고 업무 과중도 줄이는 이 방안, 혹시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그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재판 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과 관련 재판 소원과 관련한 특별한 적법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재판 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사건은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사이입니다. 그건 충분히 지금의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심으시네. 켜졌나요, 이제?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사법부 독립이나 삼권 분립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핵심 가치에.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 피고인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온 질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들으셨을 겁니다. 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검사가 기소 잘못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거. 판사가 재판 잘못하면 3심제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헌적입니다. 자, 재판자료 내놔라. 국회의 국정감사의 권한을 넘어가는 겁니다. 재판에 개입하는 거. 맞죠? 자, 대법원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12명을 증원해서 26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이것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심제에 대해서 문영배 소장께서도 신속한 재판을 주장하는 것과 배치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 독일의 인용률이 어쩌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는 많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헌법 소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65%나 되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조직 인력으로서는 사심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 독일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심리하는 것은 저희 헌법재판소의 2배 규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관 9명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사심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은 이런저런 논의를 하지만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은 충분히 저는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그동안 논의되었다 안 논의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 목적인 문제인 겁니다. 결국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나오는 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얼마나 침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자율권 운운하면서 웬만하면 전부 기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법원 간 거요. 일방적으로 쑥 표결해버립니다. 여태까지요. 국회에서 일방적 표결이 없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합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수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다 중요하지만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합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다수가 존중돼야 되지만 합의가 없는 다수는 다수의 폭정을 촉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방 표결, 강행 표결을 의미했습니다. 19대, 20대 4년 내내 10건, 7건, 21대 63건으로 늘어나더니 지금 22대 현재 몇 건 통과시킨 줄 아십니까? 일방 표결? 180건입니다. 지금 580건,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일방 표결을 580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의원의 발언권도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이다 하는 이유로 박탈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자제하겠다? 이거는 다수의 폭정의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종결은요, 어떻게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딱 16번 걸렸습니다. 왜? 의원은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무제한 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토론하라 그러고서는 그 다음 토론 종결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식으로 소극적인 판결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폭정의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적극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사법 침탈하는 것이 바로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서영교 의원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영상 준비되나요? 네. 예,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4월 4일 파면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함으로써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파면하고 윤석열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구하겠다고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여기에 몰려간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